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금실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15번에 걸쳐서 선생님들과 함께 지금 기후위기와 또 탄소중립 시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재단법인 지구와 사람 이사장을 맡고 있고 법무법인 원이라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도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를 나가면 기후위기, 탄소중립, 지구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질문이 법을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환경 문제를 관심을 갖게 됐느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 배경을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09년에 제가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에서 생명문화학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공부를 배웠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기후변화에 관한 6도의 악몽이라는 책을 배웠던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저한테는 제가 기후변화를 처음 알게 된 계기가 됐는데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마크 라이너스라는 분이 기온이 올라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재난 상황을 아주 또 드라마틱하게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책이 2007년에 나왔는데요. 그분이 2045년이 되면은 미국의 산불과 허리케인이 굉장히 심해질 거라고 예측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미 20세기 초반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아시지도 않았고 저도 듣기는 해도 실감을 못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실감이 되기 시작하죠.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좀 전문가 말들도 많이 귀를 기울이고 그거를 우리가 수용하고 소화하면서 어떻게 나의 삶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그렇게 이제 평생 공부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라는 이제 얘기가 이제 일반화되고 있는데요. 이 기후변화에 관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세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온이 1.5도가 넘어가지 않게 막아보자는 약속을 197개국의 정부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2015년 파리 기후 협약 이후에 기후변화가 공인되는 시대로 접어들었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탄소 중립 시대로 전환됐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때의 목표는 기온이 지금처럼 계속 올라가면은 2도가 넘어갈 수도 있다. 근데 1.5도가 넘어가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시스템이 적응해서 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1.5도까지 제한하자는 노력하자 그걸 규정을 했고요. 5년 동안에 각 국가들이 자발적인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정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보고서 제출한 5년의 기간이 지난 2020년부터는 본격적인 탄소 중립 시대로 접어든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선 탄소 중립이 뭐냐 이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의 대기권에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가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면서 기온이 올라가고 땅으로 왔던 태양열이 이산화탄소에 막혀서 못 나가면서 온실 효과라고 하죠. 지구 온난화라고도 하고요. 막혀서 못 나가게 되니까 이산화탄소량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탄소 중립은 뭐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영향을 미치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냥 자연적인 삶 속에서 이산화탄소량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일부러 배출을 많이 해서 올리는 일이 없도록 제로로 만들자는, 영향력을 제로로 만들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넷 제로라는 표현도 쓰죠.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거 좋고, 그게 탄소 중립인 거 좋고, 탄소 중립 시대인 건 좋은데, 기후변화가 왜 위기 상황이라고 하느냐, 기후변화를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후위기라는 표현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2015년 파리 협약이 체결된 다음에 3년이 지났던 2018년경부터였습니다. 197개국의 국가 대표가 모여서 우리 이산화탄소 줄이고 기온이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하자. 근데 3년이 지나도 줄어들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2030년과 2052년 사이에 1.5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다는 예측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클라이미트 크라이시스, 이거 기후위기다, 이대로 놔두면 정말 큰일 난다, 비상사태다,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2018년은 파리 협약 이후에 기후위기로 보다 더 본격화하고 보다 더 대응이 현실화하는 그 과정에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소년들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 세대라고 하죠. 미래 세대들이 이 지구의 미래를 걱정해서 직접 나서서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과학자들이 집단적으로 나서서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청소년들이 나선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2020년에 청소년 기후 행동이 정부의 기후 대응이 미흡하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발단이 된 거는 2018년 여름에 스웨덴에서 몇백 년 만에 폭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15살이었던 그레타 툰베리라는 중학생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폭염이 발생을 했는데,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우리가 정상 온도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많은 것이 파괴될 수 있는데 왜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안 하냐, 이러고 시위를 했는데요. 이 여학생이, 그레타 툰베리가 국회의사당 앞에 스쿨 스트라이크 폴 클라이미트라는 팻말 하나 들고 혼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들이 너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어? 이랬겠죠. 툰베리, 그레타, 뭐가 문제야? 왜 학교 안 가?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학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지구가 망하게 생겼는데 학교를 가면은 뭐 하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합류하면서 이 청소년들이 모이고 또 모이고 그레타 툰베리의 의사표시에 합세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미래로 가는 금요일이라는 Fridays for Future, 금요일마다 학교를 안 가고 시위를 하는 그런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게 됐습니다. 이 미래로 가는 금요일이 독일 헌법재판소에 독일 정부의 기후 대응을 미흡하다는 위헌 소송을 내서 승소한 사례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직접 나서서 우리가 살아갈 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방치하지 않겠다는 활동을 하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학자들이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한 것이죠. 이 청소년들이 움직임 이후에 153개국 과학자 11,000명이 기후변화 비상선언을 했어요. 2015년 파리 협약에서 1.5도를 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5년 동안 보고서를 쓰는 2020년까지 이 사이에 기온이 점점 더 올라가니까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 과학자들이 나서서 이멀전시다, 이거는 비상사태다, 그런 아주 강경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때 미국 생물학회 바이오 사이언스지라는 데 발표한 세계 과학자들의 기후 비상사태 경고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른 요인에 기여하는 인간 활동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변화 없이는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유례없는 인류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고통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기온 속에서 우리가 문명을 이루고 살아왔는데 안정된 기온을 벗어나는 상황을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유례가 없고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도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상당한 위기이고 비상사태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는 왜 기후 위기라고 하느냐? 대기권의 이산화탄소의 정상 수치를 보통 330에서 390 ppm 이 정도, 300대 ppm 정도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대기권에 그냥 인간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의 이산화탄소 양은 있는데 지금은 400이 넘어갔거든요. 410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기온이 넘어가는 걸 계속 방치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런 측면에서 쓰고 있는 것이고요. 2022년 5월에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가 420 ppm을 넘었다. 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410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이 출현할 무렵에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지구의 기온이 여러 가지 굴곡을 겪으면서 기복을 겪으면서 변해왔지만 기온이 조금 안정적인 한 11,000년 동안 우리는 거기에 적응하고 정착하고 문명을 이루고 살아왔는데 이 문명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이 삶 전체가 기반이 막 흔들리고 붕괴될 우려가 생긴 것이죠. 위기라고 걱정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속도에 있습니다. 증가 속도가 옛날보다 410만 년 전 과거의 지구보다 100배나 빠르다는 것이죠. 산업 문명 이후에 제일 크게 꼽는 위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생물 다양성의 위기, 그 다음에 기후 위기인데 제일 크게 꼽는 이유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가속도가 붙었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속도가 빠르면은 우리가 예측하고 정상적으로 대응하는 거를 자꾸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기후 위기는 왜 위기라는 표현을 쓰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사실 저도 이제 제 주변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안 하시고 별로 특히 인식이 많이 되고 있는 편은 아니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들 이제 관심들을 기울이시고 생태 위기가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우리가 너무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복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 이 코로나가 기후변화와 직접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으로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고통들을 많이 겪으셨는데 기후변화가 우리 몸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에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었던 경험 중에 하나는 코로나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에 세계보건기구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병원체가 주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을 나타내는 질병 X를 포함했다고 합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 동물도 걸리고 사람도 걸리는 감염병인데 코로나죠. 근데 이것은 기후변화와 자연 생태계 파괴와 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병이기 때문에 X다, 이런 표현을 쓰고 이것은 계속 반복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세로 축에 0이라고 표시된 것은 평균 기온, 11,000년 동안 기온이 안정됐을 때 평균 기온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래프에서 평균 기온을 넘어서 막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 상승을 볼 수가 있죠. 그게 언제부터냐? 아래쪽에 가로축을 보면은 산업혁명이 시작된 다음에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0도, 그러니까 정상 온도를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1987년 전후에서 기온이 정상을 벗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그래프상은 2020년에 1도에 육박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1.1도가 이미 넘어섰다는 과학자들의 지적이 있고 두 가지가 문제인 거죠.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다. 이 기온이. 그래서 이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 이 기온을 낮추기 위해서 또는 1.5도가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꺾이는 그래프가 나와야 할 텐데 어떻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갑자기 줄이고 이거를 스톱시킬 수 있겠느냐.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제인 것이죠. 그런데 왼쪽의 그래프를 보면은 이것은 우리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또는 이제 곤충, 그러니까 질병을 감염시키는 매체에 의한 질병의 발생률인데요. 굉장히 놀랍게도 기온이 올라가는 그래프와 그 시기별로 정비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코로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가 코로나로 직결되느냐? 세 가지 정도의 큰 원인을 꼽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온이 올라가면은 물 순환 교란으로 인한 생태계 붕괴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더워지니까 건조해지겠죠. 그래서 강수량을 더 많이 대기가 빨아들이니까 가뭄이 나고 물난리가 나고 극단적인 현상 속에서 산불도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폭우, 폭염, 산불, 가뭄 이런 자연의 엄청난 교란이 일어나는 것을 체감하고 있죠. 숲을 밀어버리고 우리가 대량으로 육식을 많이 하면서 대량으로 소를 키우고 소고기 생산하고 또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또 숲을 버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숲이라는 걸 통해서 대기가 순환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자연적인 대응으로는 나무 심기를 많이 권장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숲을 없애는 그 자체가 이산화탄소 흡수를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 살던 야생의 생명들이 죽거나 이주하니까 당연하죠. 없으니까 서식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가 접촉할 필요가 없었던 바이러스들하고 접촉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체감한 것이 코비드19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기후변화는 단순히 기온이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고 지구를 파괴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고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알아야 된다. 알고서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이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2013년까지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2013년까지의 기후변화를 보여주는데요. 노란색이 점점 빨개지는 게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이 시대를 이제 탄소 중립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넷째로 시대인데요.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지적이 됩니다. 하나는 감축을 해야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하나는 적응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5도를 막더라도 1.5도만큼 기온이 변하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1.5도는 못 막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차례로 말씀드리면요. 감축은 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데가 에너지가 87%를 차지하고 이 에너지 중에 60% 이상이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감축하면은 에너지 전환,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이게 큰 방향에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에너지 그래프를 2020년까지 표시된 것을 보면요. 아래 그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그래프가 석탄 에너지 비율이고요. 그 위에 그 연한 밤색이 석유 에너지라면 맨 꼭대기의 초록색이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하늘색이 원자력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그 1950년대부터 우리가 석탄, 석유 에너지를 이제 급격히 많이 생산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에너지가 화석연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재생에너지로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로 바꿀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기후변화에서 우리가 1.5도까지라도 막아보자고 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게 2018년에 나온 유엔의 보고서인데요. 2050년까지 석탄 사용 전면 중단, 재생 가능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공급의 8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달성을 해야지만 안정된 삶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일 크게 이제 지적이 되는 게 크게 시스템을 변화해야 되는데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불평등, 기후로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제로 그 피해를 많이 입고 또 대응하기 어려운 그 약자들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 도시화가 더 기후 대응에 어려운 문제, 인구 폭발, 건강 문제, 뭐 기술의 문제 이렇습니다. 감축의 문제가 에너지 전환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적응은 이제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1.5도는 넘지 말자, 2도 넘어가면 진짜 어렵다, 이렇게 그 수치를 한계를 정해놓고 우리가 적응하자는 건데요. 넘어가면 어렵다고 하는 이 표현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2023년에 나온 그 연구 결과이기도 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대기권에 쌓여 있기 때문에 1.5도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2030년대 초반에 도래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갈 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 적응의 문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고 이 상황에 적응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이죠.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시대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그 대기권에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그 1.5도를 초과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정도로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제를 기후위기라고 부른다는 것이고요. 또 그 탄소 중립,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제로화하기 위한 노력을 2050년까지 목표를 삼고 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큰 과제는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적응과 감축이죠. 감축은 주로 화석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라면, 적응은 기온을 올라가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이산화탄소 배출 넷제로로 만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